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강동선 박사와 함께 작성하는 쉽게 쓰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기본형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형하고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기본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형은 과연 어떨 때 작성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 기본형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하면 기본형을 유지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요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후에 일반형 그리고 이제 고급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고급형이었고 두 번째가 일반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형 같은 경우에 행동 지원 관련 교육과 경험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 지원 관련 교육과 경험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초임 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반형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부모님 같은 경우 때로는 이제 가장 정말로 처음에서 나는 기본형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아니면 도전 행동을 하는 장애인을 처음 내가 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본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요. 3개월 안에 행동중재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중재 계획서 작성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중재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행동지원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신청을 받든지 의뢰를 받아서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기초조사서를 가지고 나서 기본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이용인이 왔을 때 조금 생활을 하면서 3개월 안에 일반형을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자세하게 조금 더 알게 되었을 경우에 고급형으로 넘어가 보는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작성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일반형을 바로 작성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본형을 작성하고 나서 일반형을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기본형을 먼저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하고 비슷하게 체크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체크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서 작성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따로 있었던 고급형, 엑셀 안에 양식이 있었던 일반형, 하지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양식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계획서는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근데 단점은 기초 중재에 대한 이제 사전에 계획할 수 있고 처음에 왔을 때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재는 가능하겠지만은 상세한 중재 전략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간단하면은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와야 행동 지원과 관련된 많은 중재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형이 가장 낫다는 거고요. 하지만 기본형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많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작성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일단은 행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 이용인 중에서, 여러 학생 중에서 도전 행동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거. 한 사람이 도전 행동을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해볼 건지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선정하는 거. 이 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2단계가 이용인의 정보와 일상생활 건강정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강아지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배치 환경, 현재 어떤 배치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포도 기록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능평가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중재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도요, 행동이 들어왔을 때 중재 전략이 바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단계는 거쳐야 중재 전략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재 전략은요, 다 달라요. 큰 틀에서 같게 구성은 할 수 있지만 그 큰 틀도 이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기능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큰 틀에서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용인의 정보나 일상생활 정보, 건강 정보, 강아지에 따라서요, 중재 전략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고급형과 일반형하고는 다르게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본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를 보면요. 양식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장이죠. 같은 엑셀 양식이고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만약에 2개일 경우에는 4장 정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용인 정보부터 해서 도전 행동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용인의 일상생활 건강 정보, 강아지 정보, 그리고 이제 배치되는 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단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도전 행동, 이제 우리 발생 분포도 하고 시간표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능평가 이후에 이렇게 중재 전략까지 확인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실전편으로 해서 실제 작성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간단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요소들이 다른 계획서하고 동일하게 모든 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도전적 행동 선정하기입니다. 우선은 아마 의뢰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행동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왔을 때 바로 보고 나서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사전 정보와 기본적인 정보, 초기 정보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아마 이용인 중에서 아니면 학생 중에서 도전 행동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이용인이나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도전 행동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형 긍정행동 지원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여기 17가지 행동 유형을 좀 적어놨어요. 이것 말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나서 바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 안 되게 조금 적으시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한다더라, 공간 이탈한대, 침을 뱉는 행동을 한대, 손가락을 흔들거나 비비는 상동 행동을 한대, 옷을 벗는 행동을 한대,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행동이면은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행동이면은 이 1번과 2번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1번, 2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 두 개를 한번 선정해보자. 다른 분하고 해서 당신도 갑자기 울거나 웃는 행동이 좀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도 이 행동이 우리가 중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들어갔을 때는 행동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간략하게 작성하는 계획서, 기초 계획서로 작성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면은 일반형하고 고급형에서 더 잘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단계가 이용인의 정보, 일상생활 건강정보죠. 어차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양식에 가든 이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인 학생의 나이와 학년, 장애 영역,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일상생활에 도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은 하고 있는지, 이 외에도 다른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변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럼 잠을 잘 못 자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 아마 여러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정신성 약물이나 뭐 여러 가지 기분조절제, 항우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다 적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이것도 지원의 하나예요. 도전행동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변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행동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가, 중염이 자주 나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원인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행동에 소리를 지르거나 안 그러면 뭔가를 던지거나 이런 행동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체적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학적으로 발생하는 본인이 조절되지 않는 부분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많이 파악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 작성하셔도 되고 제가 장애 유형에서 클릭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장애 유형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름하고 이렇게 나이, 이 보호자의 관계하고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작성 날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용인의 일상생활 건강정보에서는 표현 이해 의사소통에서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뭐 소리 지르기를 한다, 표정, 몸짓, 그리고 간단한 지시는 이해할 수 있어. 일상 단어, 문장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글도 안 돼. 따라 말하기 정도로 해서 약간 기능적으로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자발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돼요. 실내 이동할 때 혼자 가능한지, 뭐 도전행동이 발생하는 건지, 실외에 조금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전행동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적 진단 같은 부분에도 있고요. 뭐 다른 약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비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같은 경우도 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용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약의 종류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재를 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본 결과 제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원인이다, 상황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애가 이 행동이 너무 심해요.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추측성, 가설성,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을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때 복용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용 이유는 이건데 약물은 이거다?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불안하고 불안한 증상 때문에 어떠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메디키넷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메디키넷은 약간은 부주의, 방금 집중력을 올려주고 뭐 다른 작용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집중력을 올려주는 그런 약이에요. 약간 각성제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메디키넷을 먹어버리면은 불안 증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충될 수 있죠. 그럼 왜 이 약을 먹었을까? 라고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약을 먹었는데요 하니까 저는 그 내용으로 약을 해준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해도 행동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정보, 강아지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냥 과자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과자, 어떤 장난감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강아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칸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많이 조사해가지고 따로 한 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용지에다가 적어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결국에는 도전행동을 중재하려면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획득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은 내가 원하는 것이 획득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그래도 이것보다는 나은 행동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좋아하는 활동, 강화 활동이 많아졌는데 이게 도전 행동에 영향을 줘서 굳이 도전 행동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도전 행동은 자동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강화제 정보는요, 다양하게, 뭐 강화제라고 해서 먹는 거 이거 아닙니다. 먹는 거, 그리고 물건은 뭐가 있는지, 감각적인 건 뭐가 있는지,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강화제도 있잖아. 좋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본다든지, 좋아하는 활동이 뭔지, 감각의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아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보면은, 여기에 1대1 개별, 24시간 1대1 지원, 통합 지원 환경에 의해서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배치에서도 생활 공간에서는 24시간이지만 생활시설에서는 1대1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주간 활동은 아닌데 우리는 1대1 개별 지원을 하고 있다. 방금 1대1 그룹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센터에 도착하는 시간, 센터에서 출발하는 시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 촬영을 하는지, 활동 지원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시면은, 이 요인들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왜 중요해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의 변동도요, 행동하고 연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단은 많은 자료를,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중재를 할 때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도전적 행동 발생 분포도 해서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리고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중재 전략이 필요한 요일과 시간의 정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일단은 분포도하고 기본적인 시간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기초 단계다 보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해보셔도 되고요. 이후에 또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이 있잖아요. 사전에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일했다라고 사전 정보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조용한 활동, 내부 활발한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틀 안에서 이 내용을 지우고 다른 프로그램 적고 이 내용 지우고 다른 프로그램 적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박스를 눌렀을 때 이 내용들이 본래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수학 시간 아니면 다른데 외부 활동인데 다른 특정한 외부 활동의 명칭을 적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시간표를 만들고 동일하겠죠. 거의 웬만하면은. 그리고 시간을 바꿔놓고 나서요. 여기에 바뀐 내용이 이제 여기에 누르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이 분포도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시간대에 도전 행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 여기도 체크,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다 해서 이제 PDF 아니면 프린트 하는 파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왼쪽에 바뀐 시간표,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한 내용, 그리고 체크한 부분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떠한 시간대에 이 도전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대에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직전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쯤에 많이 발생하고 금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특히 좀 많이 발생하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했는지, 안 그러면 이날의 컨디션이 좀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행동의 원인을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도전 행동의 이유가 되는 행동 기능을 간접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할 때 이제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딱히 그건 없는데 사전 정보를 파악할 때는 약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간단한 체크를 통한 간접평가 양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간단한 체크가 안에 있어요. 안에 엑셀 양식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관심, 회피, 우리가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ABA에서 행동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 형태입니다. 관심, 회피, 강화제 습득, 그리고 자기 자극, 자기 놀이, 자극 형태겠죠. 여기 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과제를 시키면 나타난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 해피, 이거는 해피가 많이 체크되었기 때문에 해피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해피에 대해서 중재 전략을 우선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서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중재 전략에다가 갖다 넣으셔도 되고요. 뭐 이대로 해가지고 프린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약물을 복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물 따라서 다르기는 하기 때문에 이후에 약물에 대해서 정보를 다 받아와서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기 있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사항들을 조금 보시면은 이럴 때 이 약물을 먹었구나,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약물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재 전략이 있잖아요. 예방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배경이나 사전에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한번 해봐야 될까,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새로운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도전 행동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줄여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사소통 방법도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 교육 중심의 중재, 이런 걸 또 대체 행동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같은 게 반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예방을 하고 대체 행동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이 행동이 바로 완전 속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다 보면요, 행동을 더 유발할 수 있는,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기능평가를 했습니다. 기능평가에 해피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도전 행동 우선순위 하면서 체크박스에 해놓았던 부분 있잖아요. 갑자기 울거나 우는 행동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 행동에 대해서 기능평가를 하니까 아까 체크를 하니까 해피가 나왔다. 그러면 해피가 나왔는데 해피를 선택하고 나서 중재 전략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는 행동이 해피라는 이유, 하기 싫어서, 안 그러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의 중재를 하면 좋다라고 기본적인 틀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은 조금 조정하셔도 되고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만 조정해가지고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후에 일반형이나 고급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중재 전략은 잡아봐야 되잖아요. 해피가 일단은 맞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중재들을 주로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간단하게 변경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중재로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장 초창기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서 3월달 안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중재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올 때 뭐 첫 달, 아니면은 사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미리 이전에 작성을 해서 약간 간단하게 실행해 보는 이런 단계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첫 단계고 많이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일반형, 공급형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기본형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작성하다 보면요,
제가 쉽다라고 했는데 아마 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도 쉽게 쓰여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일반형하고 고급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럴 때 기본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해보고 간단히 실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디딤돌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